1997년 12월 21일 금요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날도 평범하게 출근하고 저녁 약속을 잡고 주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이 나라는 IMF에 손을 벌려야 했죠. 국가가 무너지는 건 영화처럼 폭발음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훨씬 더 조용하게, 은밀하게 다가오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면 아래에선 균열이 커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부 청사가 서 있고 공무원이 출근한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건 빙산의 10%일 뿐이죠. 진짜 위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국가 부채, 금융시장 불안, 이런 뉴스가 그냥 뉴스로만 들리시나요? 이건 당신의 월급, 저축, 노후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국가가 무너질 때 무엇이 먼저 사라지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신호를 못 보는 건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대 국가는 전부 빚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국가 부채는 약 1100조 원, 1100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1초에 100만 원씩 쓴다고 가정해보세요. 하루도 쉬지 않고 34년을 써야 다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34년이면 갓난아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결혼해서 자기 아이까지 낳을 나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50% 수준으로 관리 가능하다면서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이 숫자엔 지방정부 빚, 공기업 빚이 빠져 있거든요. 서울시가 진 빚, 한국전력이 진 빚, 한국철도공사가 진 빚, 이런 건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동의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더 무서운 건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수십 조씩 불어나는 이 빚은 결국 누가 갚을까요? 당신과 당신 자녀가 갚게 됩니다. 세금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삶의 질 하락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수면 아래 숨어있는 빙산의 실체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 뒤에는 훨씬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는 이 천문학적인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방법은 딱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 세금을 더 걷는 것. 둘째, 돈을 찍어내는 것. 셋째, 또 다른 빚을 내는 것. 이 세 가지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세금 인상을 봅시다. 정부가 내일부터 소득세 10% 올린다고 발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교묘하게 움직이죠. 담뱃값 500원 올리고, 주류세 조금 올리고, 전기요금 몇 % 인상하는 식입니다. 한 번에 크게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조금씩 뜯어가는 거예요. 작년엔 지하철 요금이 올랐고, 올해는 버스 요금이 오르고, 내년엔 또 뭐가 오를까요? 서서히 당신 주머니를 터는 겁니다. 눈치채기 어렵게 말이죠. 두 번째, 돈을 찍어내는 방법. 이건 더 교묘합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무한정 찍어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오는 겁니다. 작년에 5,000원 하던 김밥이 올해 7,000원이 됩니다. 당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건값만 오르면 실질적으로 월급이 깎인 거나 마찬가지죠. 정부는 당신 월급에 손대지 않았지만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사실상 임금을 삭감한 겁니다. 세 번째, 빚으로 빚을 갚는 방식. 이건 카드 돌려막기랑 똑같습니다. A카드로 B카드 값을 갚고 B카드로 C카드 값을 갚는 거죠. 처음엔 버틸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 감당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빚의 크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신뢰거든요. 시장과 국민이 정부를 더 이상 믿지 않는 순간, 화폐를 믿지 않는 순간, 시스템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신뢰가 증발하면 아무리 큰 정부도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은행에 100만 원을 맡기면 은행은 그 돈을 금고에 넣어둘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돈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믿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은행은 법정 지급 준비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대출해줍니다. 예를 들어 10%만 남기고 90만 원을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거죠. 그 사람은 받은 90만 원으로 물건을 삽니다. 판매자는 그 돈을 다시 은행에 예금하고요. 그럼 은행은 또 그 돈의 90%를 대출해줍니다. 81만 원이 다시 시중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최초의 100만 원이 시중에선 몇 배로 불어나게 됩니다. 실제론 100만 원밖에 없는데 장부상으론 몇백만 원이 존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부분 지급 준비 제도입니다. 마법 같죠? 없던 돈이 생겨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 마법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것. 평소엔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100만 원 찾아가도 다른 사람이 50만 원 넣으니까요. 돈이 계속 돌면서 시스템이 유지되는 겁니다.
만약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은행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줄 돈이 없습니다. 금고엔 10%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뱅크런이고 은행은 그 즉시 파산합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돈을 찾으려 했지만 은행 문은 닫혔죠.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이건 비단 은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 시스템 전체가 이렇게 작동하거든요. 미래의 성장을 담보로 지금 돈을 당겨 쓰는 구조. 모두가 미래를 믿을 때는 작동하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전체 시스템이 동시에 붕괴하는 겁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뭘까요? 바로 유동성입니다. 쉽게 말해 돈이 도는 속도죠. 30대 직장인 김대리를 떠올려 보세요. 평소엔 카드 긁고 월급으로 갚고 살았습니다. 주말엔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요. 근데 갑자기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구조조정 소문이 돌고 임원들이 비상회의를 합니다. 김대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출을 확 줄이기 시작합니다. 외식은 끊고 카드는 집어넣고 현금을 모으기 시작하죠. 김대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옆 부서 이 과장도 아래층 박 사원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는 고사하고 현금부터 쌓아두려 하죠. 신규 채용은 동결되고 광고비는 삭감되고 협력업체 대금은 최대한 늦게 줍니다. 모두가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돈이 말라버립니다. 돈맥 경화가 오는 거예요. 경제의 혈액이 멈추는 겁니다. 1997년 IMF 때가 그랬습니다. 외국이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시중에 달러가 사라졌어요. 흑자 기업도 현금이 없어서 쓰러졌습니다. 물건은 팔렸는데 대금을 못 받아서 혹은 은행이 대출을 회수해버려서 줄도산한 겁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부실 채권이 쌓이면서 은행도 위험해지죠. 그럼 예금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공포에 질려서 돈을 찾으러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한 사람의 불안이 10사람에게 전염되고 10사람의 불안이 100사람으로 번지면서 시스템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 위기의 무서운 점입니다. 돈은 있는데 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으니까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보장됩니다. 맞습니다. 평상시엔 그렇죠. 은행 한두 곳이 망하면 예금자 보호기금에서 보상해줍니다. 실제로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도 예금자들은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은행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은행이 동시에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금자 보호기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3년 기준 예금보험공사 적립금은 약 70조 원입니다. 그런데 시중은행 예금 총액은 2천조 원이 넘습니다. 전체 예금의 3.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대형은행 서너 곳이 동시에 흔들리면 보상할 돈이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하니까 돈을 찍어냅니다. 무제한으로요. 그 순간 화폐 가치는 폭락합니다.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을 떠올려 보세요. 빵 한 덩이 사려고 돈을 수레에 실어 날라야 했습니다. 지폐를 세는 것보다 무게로 다는 게 빨랐으니까요. 아이들은 지폐로 언을 만들어 날렸습니다. 짐바브웨에선 1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가 나왔죠. 100조입니다. 그걸로 계란 몇 개 살 수 있었을까요? 베네수엘라는 어땠나요? 화장지가 돈보다 비쌌습니다. 실제로 지폐로 가방을 만들어 파는 사람까지 나왔어요. 이게 하이퍼인플레이션입니다. 아침에 1,000원 하던 커피가 저녁엔 10,000원이 되는 세상,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 당신이 평생 모은 저축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은행 통장에 1억이 있어도 그걸로 빵 하나 못 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 붕괴의 끝판왕입니다. 돈이 돈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죠. 그럼 위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신호는 국채금리 급등입니다. 국채금리가 뭐냐고요? 정부가 빚을 낼 때 지급하는 이자율입니다. 투자자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니까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거죠. 너네 나중에 돈 안 갚을 것 같으니 이자 더 줘 라는 뜻입니다. 한국 국채금리가 갑자기 5%에서 8%, 10%로 뛰어오른다면 이건 빨간불입니다. 평소엔 2, 3% 수준이던 게 갑자기 두세 배로 뛰는 거니까요.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던 미국 국채 금리마저 요동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졌죠. 보유하고 있던 국채 가치가 폭락하면서 파산한 겁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신뢰 위기의 신호예요. 두 번째 신호는 환율 폭등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 환율이 1,400원, 1,500원대로 치솟는 거죠. 1997년 IMF 때 환율이 2,000원까지 갔던 거 기억하시나요? 평소 1,200원 하던 달러가 하루아침에 1,800원, 2,000원이 됐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95%, 식량의 70%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원유도 수입하고 밀가루도 수입하고 옥수수도 수입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폭등하면서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라면 한 봉지 가격이 2배로 뛰고 기름값이 2배로 뛰고 전기요금도 치솟는 겁니다. 게다가 국채 금리가 오르면 정부는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재정이 악화됩니다. 악순환이죠.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치솟고 물가는 폭등하면서 국민의 실질 소득은 급감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모든 게 비싸지니까요. 이 두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면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지금 당장 대비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입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불패 신화였죠.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믿음. 30년간 계속 올랐으니까요. 부모 세대는 집 사서 부자 됐고 그 경험이 우리에게 각인됐습니다. 근데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을 맞았습니다. 도쿄 한복판 땅값이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평생 저축해서 집 산 사람들은 빚더미에 앉았죠. 그들은 지금도 그 빚을 갚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전 세계를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어요. 부동산은 절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1900조 원에 육박합니다. GDP보다 큰 금액입니다. 이 중 대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이에요.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은퇴를 앞둔 박 사장님을 떠올려 보세요. 5억짜리 아파트에 3억 대출이 있습니다. 금리가 2%에서 5%로 뛰었어요. 이자만 연 1,500만 원입니다. 월로 치면 125만 원이죠. 근데 박 사장님 연금은 월 200만 원입니다. 생활비 빼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집값은 4억으로 떨어졌습니다. 팔아도 빚이 1억 남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이 없습니다. 집을 포기하고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라면요. 가계 파산이 속출하고 은행엔 부실 채권이 쌓입니다. 대출금을 받지 못한 은행도 위험해지죠. 이게 금융 시스템 위기의 뇌관이 되는 겁니다. 집값 하락, 가계 부채 폭탄, 금리 인상, 이 세 개가 맞물리면 재앙이 시작됩니다. 부동산이 무너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네 번째 신호는 한계 기업들의 연쇄 부도입니다. 한계 기업이 뭐냐고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을 말합니다. 금리가 낮을 땐 버팁니다. 연 2% 이자면 어떻게든 굴러가거든요. 근데 금리가 5%, 7%로 뛰어오르는 순간 줄줄이 쓰러지죠. 2023년 기준 한국의 한계 기업 비율은 20%를 넘었습니다. 상장 기업 5곳 중 한 곳이 좀비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혹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협력업체, 하청업체들까지 연쇄 도산하거든요. 중견 건설사 하나가 무너지면 자재 공급업체, 인테리어 업체, 설비업체 수십 곳이 동반부도납니다. 그 업체들과 거래하던 또 다른 회사들도 타격을 입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시나요? 리먼 브라더스 하나가 무너지면서 전 세계가 공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채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니까요. 리먼이 발행한 채권을 다른 은행이 보유하고 있었고 그 은행의 채권을 또 다른 금융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곳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다 쓰러지는 구조였던 거죠.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과거엔 위기가 오면 중앙은행이 금리 내리고 돈 풀어서 막았습니다. 금리를 0%로 낮추고 양적 완화로 돈을 무한정 찍어냈죠. 그래서 2008년 위기도 넘겼고 2020년 코로나 위기도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미 그 카드를 다 써버렸어요. 금리는 이미 몇 년간 바닥이었고 돈은 이미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중앙은행 대차 대조표는 사상 최대치입니다. 다음 위기가 오면 쓸 무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다음 위기는 과거와 차원이 다를 거라고요. 막을 수단 자체가 없으니까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정책을 남발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국가 부도 사태로 이어집니다. 그리스 사태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2010년 그리스는 빚을 갚지 못해 사실상 파산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무원 급여가 미지급됐습니다. 연금은 30에서 40% 삭감됐고요. 평생 일해서 받을 연금의 절반이 날아간 겁니다. 병원에는 약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당뇨 환자가 인슐린을 못 구해서 사망하는 사례까지 나왔어요.
경찰은 예산 부족으로 출동하지 않았고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도둑이 들어도 신고할 곳이 없는 거죠. 쓰레기 수거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거리에 쓰레기가 쌓이고 악취가 진동했어요. 국가의 기본 기능이 마비된 겁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119에 전화했는데 구급차가 안 옵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약품이 없습니다. 수입할 외화가 없어서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동하지 않습니다. 인력을 감축했거든요. 상상하기 싫지만 이게 국가 부도의 현실입니다. 국가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닙니다. 바로 개인이 미래를 계획하고 꿈꿀 수 있는 선택권과 자유입니다. 10년 뒤 어떤 집에 살지, 5년 뒤 어떤 직장에 다닐지, 내년엔 어디 여행 갈지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됩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저축이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에서 개인은 오로지 생존만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립니다. 오늘 먹을 빵을 어떻게 구할지, 내일 전기요금은 어떻게 낼지 이런 것만 고민하게 되는 거죠. 미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개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본을 방어하세요. 금융 전산망이 마비될 수 있으니 일정량의 실물 현금을 집에 보관하세요. 카드가 안 되고 인터넷 뱅킹이 안 될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1997년 IMF 때 실제로 ATM이 텅텅 비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변동금리 대출을 최우선으로 상환하세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폭발하니까요. 빚을 줄이는 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급하게 쓸 일 없는 돈은 안전 자산으로 분산하세요. 두 번째, 실물 자산을 확보하세요. 화폐 가치가 폭락할 때를 대비해 30개월치의 식량과 생필품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쌀, 라면, 통조림, 생수, 상비약 같은 것들이죠.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베네수엘라에선 실제로 슈퍼마켓 선반이 텅텅 비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게 없었어요.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뒤졌고 굶어 죽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생존 능력을 배양하세요. 위기 시에는 돈보다 기술이 중요합니다. 무엇인가를 직접 만들거나 고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요리, 수리, 재배 이런 기술들이죠. 돈이 무용지물이 될 때 실제로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생존을 결정합니다. 네 번째, 심리적으로 무장하세요. 경제적 타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공포와 절망입니다. 멘탈을 관리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혼자서는 위기를 넘길 수 없습니다. 위기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내일 올 수도 있고 10년 뒤에 올 수도 있죠. 하지만 미리 준비된 자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었고 불멸의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무너졌고 대영 제국도 해가 졌죠. 현재의 시스템도 언젠가는 붕괴하거나 변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위기는 낡은 시스템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죠. 정부나 은행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세요. 스스로 공부하여 경제 신호를 읽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빚을 줄이고 생존 능력을 키우는 것은 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보험과 같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금 당장 작은 준비부터 시작하길 권합니다.